반갑습니다. 하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수능인문 오독비법의 첫 번째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독비법의 제목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오, 5가지로 독, 읽으면 비, 되는 법입니다. 이건 선생님이 OT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고요. OT를 듣고 오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듣고 오십시오. 반드시 OT를 듣고 공부에 대한 선생님과 함께 이 오독비법 강의를 하는 이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 첫 번째 강의 정말 중요하고요. 비문학 독해법이 사실은 모든 영역, 언어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자, 비문학 독해법과 그리고 그거 적용 훈련하는 걸 할 텐데요. 이 강의를 지금 듣고요. 만약에 이 강의가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된다면 초보자를 위한 독해 훈련, 초보자를 위한 구조 독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걸 반드시 같이 수강하세요. 사실은 이 강의가 수능을 위한 최적화된 강의예요. 수능 인문 오독법. 이 수준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초보자 독해를 반드시 듣고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독해법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독해법 몇 가지라고요?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반드시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를 찾으세요. 화제. 즉 1번. 이 1번 독해법 제일 중요한데 첫 문단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몇 번째 문단이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문단에 주목하라.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 화제를 찾고 그 화제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이 화제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요. 지문에 화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락들에 이렇게 화제 받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받아가서 중간 부분에 이렇게 받아가고 마지막에 요약정리하면서 끝나는 것이 전체 구조거든요. 화제를 찾고 그 다음 구체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화살표를 쳐서 구조를 그리세요. 자, 전체 구조를 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독해예요? 구조 독해입니다. 구조 독해. 자, 화제 찾고 구체화시켜라. 그럼 화제라는 거는 그럼 첫 번째 문단에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 자, 화제라는 것은 정, 열, 접, 전이에요. 따라해보자. 정, 열, 접, 전. 자, 이 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 그 다음 물음표, 열거, 접속어, 그 다음 전자, 후자. 전자는 모이고 후자는 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의, 물음표, 열거, 접속어, 전자, 후자. 열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열거된 것이 반드시 이렇게 받아가게 돼 있다고요. 첫 번째 문단 화제는요. 앞으로 이야기할 것에 대한 정보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다시 봐. 첫 번째 문단, 첫 문단을 미친 듯이 독해하라. 미친 듯이. 아주 격렬하게 독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단은 뭐하라? 미친 듯이 독해하라.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다시 두 번째 뭡니까?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다시 따라해보자. 핵심어에 동그라미를 쳐라. 핵심어라는 건 그럼 무엇인가? 핵심어라는 건 무엇인가? 자, 문장이 이렇게 있어요. 가격은 뭐뭐에 좌우되지 않고 뭐뭐뭐뭐가 매우 중요하다 해서 굉장히 긴 문장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서 핵심어라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서 핵심어라는 건 뭐뭐에 좌우되지 않고 뭐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건 다 부정되는 거고 다시 핵심어라는 것은 서술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다시 서술어에서 결정됩니다. 뭐뭐에 좌우되지 않고 그럼 앞에 부정. 뭐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글쓴이가 이야기하면 얘는 핵심어가 되는 거예요. 핵심어 찾는 거 아시겠습니까? 문맥 독해입니다. 이게. 문맥에 의해서 이 문맥을 읽어내면서 중심적인 핵심어가 무엇인지를 정보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뭘 보는 거냐면 구조를 보는 구조 독해이고요. 이게 구조 독해 핵심.
그 다음에 핵심어를 뽑아내는 거. 이거는 문맥을 읽어내는 힘입니다. 문장에서, 문장 내에서 핵심적인 정보가 무엇인가를 뽑아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이것이죠. 이게 문맥 독해예요. 문맥 독해. 그 다음 세 번째가 한 문단의 중심 내용은 몇 개다? 하나다. 통일성. 한 문단의 중심 내용 몇 개다? 하나. 그러면 그 중심 문장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 문장은 어디에 있는가? 각 문단의 첫 문장은 다시 각 문단의 첫 문장은 중심 문장이다. 각 문단의 첫 문장은 중심 문장이다.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중심 문장일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그 다음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앞 문단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다시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앞 문단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라는 거.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대부분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문단과의 연관성, 앞에 문단을 이어오기 때문에 연관성을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앞에 문단과 연관되면서 가겠죠. 또는 그러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또는 앞에 문단에 있는 요 핵심 단어를 그 다음 단락에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화제 말고 두 번째 문단이나 세 번째 문단인데 여기에 있는 요 단어 맨 끝에 언급한 요 단어를 이렇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문장, 그러니까 이 글들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받아가는지 앞문단과의 관계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앞문단과의 관계성, 연관성 그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데 되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럼 이러한 어떤 앞문단과의 관계성, 연관성이나 전체 구조를 보는 데 있어서 또 핵심되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 접속어예요. 이 접속어에는 대등 접속어와 역접, 전환, 인과 접속어 있어요. 자, 따라해보자. 대등, 역접, 전환, 인과 접속어. 따라 하셨습니까? 자, 대등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한 이런 접속어. 그 다음 역접, 전환, 인과 접속어 있는데요. 역접이라는 것은 그러나, 하지만 이런 거. 전환 접속어, 그런데, 한편. 인과 접속어,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자, 그리고 또한 이런 건 대등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문단과 그냥 열거를 할 뿐이죠. 자, 만약에 문단이 이렇게 5개 문단이, 보통 5개 문단이니까 이랬을 때 여기에 또한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앞문단과 대등이죠. 그러나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앞문단과 반대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플러스 내용이지. 그러나 나와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내용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접속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접속어는 구조 독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같은 경우에는 완전 뒤집어주죠. 즉 논지를 전환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하는 거는 논지 전환 또는 대조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글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주죠. 그 다음 그런데 한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약간 바꿔요. 또는 그런데 같은 경우엔 앞에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준 다음에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어 하고 어떤 문제점을 찝을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화제를 전환시키는 데 쓰이기도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인과접속어다 그러면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면 얘는 쭉 가다가 그래서 그럼 앞에 있는 내용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쭉 가다가 그러나 나오면 앞에 플러스였다가 뒤에 마이너스 바뀌지만 그래서 그러면 앞에 플러스였으면 그냥 종합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종합. 즉 얘는 궁극적인 결론을 뽑아내는 데에 쓰는 접속어다. 라는 거. 중요도로 따지면 비문학 독해에서 중요도로 따지면요. 얘가 1, 얘가 2, 얘가 3이에요. 역접 접속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앞의 내용에서부터 이렇게 바꿔주기 때문에 이걸 그냥 넘어가면 독해가 잘못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 예시나 인용이 나오면 가로를 쳐서 예시나 인용이라는 표시를 해주세요. 다시. 예시나 인용이 나오면 가로를 쳐서 예시나 인용이라는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예시나 인용은 뭐냐면요. 중심 문장에 대해서 뒷받침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뒷받침 문장. 포유류라는 단어와 쥐라는 단어가 있으면 어떤 게 중심 문장이 될까요? 당연히 포유류입니다. 추상어와 쥐라는 구체어라고 하거든요. 이거 구체어라는 건 뭐냐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라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포유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더 그 중심 문장에 가까워요? 포유류라는 단어가 있는 요 문장이 중심 문장에 가까워요. 추상어가 있는 문장이 중심 문장에 가까워요. 자, 예시 같은 경우에는 쥐 요런 게 예시잖아요. 갑 회사, 을 회사, A 회사, 영희는, 철수는 요런 거. 요런 거는 주로 이제 중심 문장을 더 이렇게 뒷받침해주기 위한 뒷받침 문장에 해당이 많이 되고요.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장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가령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중심 문장을 설명하기 위한 뒷받침 문장들. 얘네들은 5번 같은 경우에 그냥 잔스킬이에요. 사실 독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쭉 이거 1번 부도 독해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얘 문맥 독해 이건 읽어내는 힘이고요. 당연히 얘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핵심 접속어입니다. 이것만 좀 잘 봐도 전체 흐름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5번은 잔스킬들. 자,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이런 거 나와도 또는 우선, 다음으로 이런 나오면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우선 다음으로 1번, 2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시대나 년도 또는 사람 이름 나오면 시대, 년도, 사람 이름 이런 거 나오면 네모 쳐서 표시해 두세요. 이것도 나중에 논지전개 방식이라든가 전체 글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독해법 적용시켜서 자꾸 독해 연습을 하잖아요. 그럼 문제랑 다 연관이 돼요. 이건 문제 풀면서 알게 될 겁니다. 문제랑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사람 이름 나올 때마다 밑줄 치거나 체크를 해두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왜냐하면 지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만약에 카네만이 A라고 말했어. 케인즈는 B를 했어.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카네만은 B를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헷갈리게 잡아놓는 거예요. 또는 케인즈가 B 다시라고 했어. B라는 말을 바꿔놓는 거죠. B라는 말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를 바꾸면 애들이 그냥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써있으니까 맞는 것 같아 하고 지나가지만 사실은 이건 틀린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는 게 이제 일치불일치 문제의 방식입니다. 수법.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그 지문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단락별로 이렇게 화제를 왜 체크하라 그러냐면요. 만약 이렇게 화제가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 A에 대해 설명하고 여기 A, B, C야. 그러면 A, B, C죠. 그럼 A에 대해서 뭐 소문자 A, B, C 이렇게 되고 B에 대해서 D, E 뭐 이런 게 나왔어요. C에 대해서는 F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1번 해가지고 A는 E야 이렇게 놓으면 당연히 틀렸지. 단락이 서로 다르니까요. B에 대한 정보란 말이죠. D나 E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A는 A 다시야 이렇게 해가지고 헷갈리게 해놓거나 막 섞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부와 서술부를 나누어서 따져보면 돼요. 그냥 찾는 거예요. 언어 영역은 찾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문제를 좀 이따 풀면서 또는 독해를 해가면서 선생님하고 이거를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독해법 5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독해법 5가지. 요건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백지에다가 쓸 정도까지 돼야 돼요. 백지에다 놓고 이 독해법을 쓸 정도까지. 그리고 모든 독해를 시작할 때, 공부를 시작할 때 포스트잇 같은 거에 써놓고 자꾸 읽고 시작하세요. 머릿속에 자꾸 입력하세요. 이걸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자, 그러면 책을 피셔서 선생님 책이죠. 오독비법 책입니다. 선생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210페이지에 보시면 210페이지 천지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워하는 지문이었거든요. 자,
이 독해법을 선생님이 왜 어려운 지문부터 시작하는가? 어려운 지문도 풀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쉽게 이걸 답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지문이지만 어려운 지문도 문맥, 구조를 보면요.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이게 어려운 지문이었는데 충분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독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시작하면은 잠깐 멈춤을 딱 하고 푸세요. 아시겠죠? 자, 시작. 자, 스탑워치를 좀 멈춤을 해놓고 이렇게 스탑워치를 눌러서 몇 분이 걸리나 이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약 학생들의 경우에 한 5분에서 8분 사이로 많이 위치합니다. 왜냐면 조금 어렵기 때문에 5분에서 8분 사이인데 그래 6분이 걸려도 사실 느리게 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문 조금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천은 그 함유가 넓다 해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천이라는 화제가 나왔죠. 모든 존재의 근거가 그것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다는 면에서 하나의 표본이었고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생존을 영위하고 그 존재 가치와 의의를 실현하는데도 그것에 이차 문장이 엄청 길죠. 그래서 막 선생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장이 너무 길고 이렇게 어렵거든. 그냥 문장을 한번 끊어보세요. 서술어 위주로 끊으세요. 서술어 위주로. 표본이었고 갈라보세요. 그 다음 기준이었다 해보세요. 이제 알겠죠? 천은 표본이었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표본이었고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접속어. 자, 독해법 중에서 뭐 있었어요? 정열접전. 접속어 뒤에 있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접속어 뒤에 있는 거. 접속어 뒤에 있는 문장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인간의 삶을 모색하는 데에 관심을 두었던 동양에서는 인간이 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달리 설정되었을 만큼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그럼 이제부터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한데 그 천에 대한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으로 가면 뭐라고 나와요 지금? 천은 자연현상 가운데 인간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크고 뚜렷하게 파악된 현상으로 여겨졌다. 뭐라고요? 자연현상 가운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뚜렷하게 파악된 현상으로 여겨졌다. 농경을 주로 하는 문화적 특성상 자연환경과 기후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중시된 만큼 천의 표면적인 모습 외에 작용면에서 천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자, 뭐 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서술어 나왔죠? 서술어. 뭐뭐 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작용면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그랬죠. 그럼 핵심어가 뭐예요? 다시 천이라는 것이 작용면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다. 이런 면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짙었어. 이거죠, 핵심어가.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세모 천은 자연적 형상과 작용 등을 포함하는 자연천 개념 이렇게 나왔어요.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함하는 자연천 개념이래요. 자연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자연천.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 개념. 자. 지금 여기 봐보세요. 자연현상. 여기 지금 뽑아놓은 핵심어들. 작용면에서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니까 작용. 자연적 현상과 작용. 여기 있는 핵심어들을 지금 받아온단 말이죠. 받아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어 잘 못 뽑았더라도, 뭐 어지러워가지고, 선생님 이거 글이 좀 어지럽네요. 이러면서 어지럽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접속어 뒤에 나오는 것만이라도 잘 보면, 중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연적 현상과 작용 등을 포괄하는 자연천 개념. 그러니까 천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였다. 자연천. 천 중에 자연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천 개념 하에서 그러니까 이러한이라는 것은 이걸 받아오죠. 이러한 천 개념 하에서 인간은 도덕적 자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덕 X 자연 변화의 원인과 의지도 알 수 없었다. 원인 의지 X. 그럼 무슨 얘기죠? 자연천이라는 개념과 도덕, 원인, 의지는 없었다는 거죠. 자연천이라는 개념과 얘네는 이어질 수 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1번 자연천은 어쩌고 저쩌고 의지 어쩌고 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얘는 안 맞는 거죠. 왜냐면 이러한 천개념하에서는 의지가 없었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문맥독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어가는 그 흐름을 보는 거죠. 문맥독해. 얘는 자연천개념에서 이거 없었어.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문단이 첫 번째 문장이니까 잘 보시면서 가세요. 자, 이에 따라 천은 신성한 대상으로 숭배되었고 신성 동그라미 여러 자연신 가운데 하나로 생각되었다. 특히 상제와 결부됨으로써 특히 나오면 찝는 거예요. 상제와 결부됨으로써 모든 것을 주제, 권능 가진 상제천 개념이 나왔다. 상제천.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여기서는 자연천이라는 게 나와서 1번 자연천이구나. 그 다음에 또 무슨 천이 나와서 두 번째 2번 상제천이구나. 그러면 이제 3번 무슨 천 또 나오겠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3번 무슨 천. 다음 달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찾아봐. 의리천이라고 나왔죠. 다시 무슨 천? 의리천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가서 그렇지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다양하였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바로 이제 대등문단. 이게 대등문단이죠. 무슨 천, 무슨 천, 무슨 천. 대등하게 나열되어 있으면 번호 매겨서 1번, 2번 매기, 3번 매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구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자, 선택지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제천은 나서 농경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농경이라는 단어는 자연천에 있단 말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상제천은 그러면 여기 나오는 뭐 주제, 권능, 신성 이런 말이랑 연결이 돼야 되는데 농경 이렇게 연결되면 틀리는 거죠. 구조독해를 하는 이유예요. 문단을 나눠놓고 아주 이렇게 그 체계적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답이 정확하게 보여요. 그리고 처음엔 이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 장담할게요. 이대로 연습 매일매일 한번 해가지고 한 30일만 해봐요. 한 달만 해봐요. 아니 일주일만 해도 변화돼요. 일주일만 해도 변화됩니다. 자, 그 상제천 다시 한번 볼까요? 기륭화복을 주재하고 생사여탈권까지 관장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 성격이 변화한 것이다. 종교. 가치주의적이었던 천이 의지를 가진 절대적 권능의 존재로 수용되면서 정치적인 개념으로 천명이 등장하였다. 천명. 또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지금 새로운 말들이 막 나오잖아. 천명. 그리고 통치자들은 천의 명령을 통해 통치권을 부여받았고 천의 의지인 천명은 제사 등을 통해 통치점을 알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제사. 그래야 천명은 통치자가 권력을 행사하고 정권의 정통성 이런 말들과 지금 연관이 되고 정권의 정통성 뭐 이런 말들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상제천, 천명. 그럼 만약에 여기서 천명은 이랬어요. 천명 어쩌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 뭐 주제, 권능 이런 거랑 연관이 돼야죠. 상제천이니까. 근데 이걸 천명은 했는데 자연현상 어쩌고 농경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주어 서술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틀린 거죠. 그죠? 다시 주어 서술부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그 비문학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건 이제 문제 풀 때 갈 겁니다. 자, 그럼 의리천 다시 갑시다. 그러나 나왔네요. 지금 그러나가 나와버리니까 앞단락하고 지금 뭐가 되는 거죠? 선생님 여기 또 지워버렸는데 둘, 셋. 여기에 지금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단락에 있는 거랑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대등단락인데 1번, 2번, 3번이 되면서 2번의 상제천과 3번의 의리천은 지금 대조가 되는 개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걸 예측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접속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앞단락과 대조가 되는구나. 자, 그럼 그러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천명에 근거한 권력 행사는 부작용을 가져왔다. 자, 부작용. 도덕적 경계심이 결여된 통치자의 권력 행사는 백성에 대한 억압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도덕적인 게 없대요. 뭐가? 상제천은 도덕이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억압의 계기로 작용되었다. 통치의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천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고 도덕적 반성을 통해서 천명의식은 수정되었다. 그리고 천은 명을 주었다가도 통치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언제나 그 명을 박탈해간다. 천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 즉 백성 중심이 되네요. 천명은 계속 수용되었지만 그것의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 수정되었고 자 불변성, 독점성, 편파성 등은 수정되었고 이런 게 수정되었고
그 기저에는 도덕적인 의미로서 도덕적인 의미로서 의리천 개념이 자리하였다. 자, 천명의식의 변화와 맞물려서 자, 이번에 이제 천명의식의 변화와 맞물려서 천 개념은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천명의식의 변화와 맞물려서 복합적으로 수용되었다. 자, 천명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됐니? 여기서 여기로 변했잖아요. 이 변화 종합 단락이네요. 상제로서의 천 개념이 개방되면서 주제적 측면이 도덕적 측면, 주제가 도덕적 측면으로 수용되었고 주제 X 도덕이 됐다 이런 얘기니까 X 도덕. 그 다음 의리천 개념은 더욱 심화되어서 그럼 여기서는 또 다른 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리천 개념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의리천 개념이 심화되었다. 앞에 있는 또 다른 새로운 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명의식 변화로 뭐 복합적으로 수용됐다니 종합 단락이 오면서 의리천 개념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됐다라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천은 인간의 도덕성과 규범의 근거로 반가들였다. 즉 의리천 개념은요. 도덕성 이런 말과 연관이 많이 있나 보다. 천을 인간 내면으로 끌어들여서 인간 본성을 자연한 것이자 도덕적인 것을 간주하였다. 천이 도덕 및 인간 본성과 결부됨에 따라 내면에 있는 천으로서의 본성을 잘 발휘하면 도덕을 실현함은 물론 천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졌다. 내면화된 천은 내면화된 천 동그라미 내면화된 천은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양심의 근거로도 수용되어서 양심. 천의 도덕적음이 더욱 강조되었다. 천명의식의 변화와 확대된 천개념의 결합에 따라 천은 초월성과 내재성을 가진 존재로 받아들였고 자율성과 타율성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되어서 근거로서 위상이 강화되었다 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리천이라는 건 내면화된 천,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의리천 개념과 연관되는 단어들이죠. 자, 그러면 이제 14번부터 한번 가볼까요?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1번. 천명의식은 했어요. 그럼 주어부가 뭐죠? 주어부가 지금 상제천이네요. 천명의식은 농경생활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농경생활 어쩌고 체크해봐봐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부 서술을 나누세요. 나눠서 천명의식은 농경생활, 이거 자연천이니까 안 맞네요. 그럼 1번 지우시고. 자, 2번에 천은 지금 다 가르시고 초월적인 세계 안에서 인간 삶의 표본이었다. 이게 단어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선생님이 첫 번째 문단은 미친 듯이 격렬하게 독해하라 했었죠? 그리고 접속어 뒤에 그래서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현실 세계 안에서라고 했었죠? 천은 이게 뭐예요? 화제어잖아요. 첫 번째 문단에 있는 화제어. 화제어니까 천은 첫 번째 문단을 봐야 돼. 첫 번째 문단에서 초월적 세계가 아니라 현실 세계고요. 그죠? 이게 틀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으로서의 천 개념에는 자, 자연천이니까 그 다음 작용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나오는데 작용 있었죠. 자연천은 작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천은 전체화제죠. 전체화제 자연현상이자 도덕적 가치의 근원 무슨이야? 자연천, 의리천 두 개를 다 포함하죠. 전체화제니까. 그럼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내면화된 천은 내면화된 천은 뭐예요? 의리천이네요. 통치자의 배타적 권력행사. 권력 어디에 나왔어요? 상제천에 나왔죠. 그 내면화된 천은 권력행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주어부 서술부 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보기에 마 중에서 위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했습니다. 자, 위글에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답이 2번이네요. 개념의 의미 변천. 이건 쉬운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6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이 어떤 것이에요? 인간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유형을 하겠지만 이렇게 밑줄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밑줄 앞뒤를 보면 풀리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도 나오기도 해요. 밑줄 앞뒤를 봤는데 내 초월성과 자율성과 타율성에 대한 게 없어요. 정보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선택지를 보면서 정보를 캐내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지문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보자. 1번 자연천에서는 인간 행위에 자율성이 부각된다. 자율성? 스스로 하는 건데. 두 번째, 상제천에서는 타율성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자율성과 타율성이 무슨 말인지는 알지?
그럼 자율성 내가 스스로 하는 거고 타율성이라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건데 상대천 같은 경우엔 타율성, 억압하는 거니까 타율성 맞죠? 얘 지워지면서 3번에 의리천에서는 자율성 발휘되면 천외경지. 그럼 봐봐요. 상대천하고 의리천은 뭐죠?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타율성하고 자율성하고 반대되는 개념 맞겠죠? 그 다음 거 보세요. 4번에 천개념의 개방에 따라 인간행위의 천개념의 개방에 따라서 자율성이 인정되는 방향. 잘 봐. 천개념의 개방 이 말 어디에 나왔었죠? 마지막 문단에 의리천 얘기할 때 나왔었거든요. 의리천 얘기할 때 나왔었어. 그러니까 천개념의 개방이면 의리천이야. 의리천이면 자율성. 여기도 봐봐. 여기도 의리천이면 자율성 이 얘기거든요. 그럼 3번하고 4번은 같은 말이야. 이해 가세요? 다시 의리천 자율성, 천개념 개방 이거 어디에 나왔었어요? 마지막 문단에 의리천에 나왔단 말이지. 의리천 자율성. 같은 말이니까 답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두 개 같이 동시에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맞으면 평균 상대천 타율성 맞죠? 동시에 싹 지워지고 그다음 마지막 5번 천명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변화했죠. 이 인간의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상이 타율성에서 자율성으로 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번에는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자연천 자율성.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자연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의 글에 천개념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그랬어요. 의 글에 천개념에 해당하는 예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 사례 적용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딱 떨어지는 것부터 하나 찾아. 다시 뭐라고요? 딱 떨어지는 것부터 하나 찾는다. 기억은요. 기억은 천은 크기로 보면 바깥이 없고 운행이 초래한 다음이 없다. 일치한 단어가 없어. 딱 떨어진 단어가 없어. 아직 모르겠어.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살피면 그와 같이 되도록 주제하고 운용하는 존재, 주제 이런 말 어디 나왔습니까? 어디 나왔어? 상제천에 나왔죠. 상제천. 예, 상제천이네. 디귿. 인심이 돌아가는 곳은 곧 천명이 있는 곳이다. 사람을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네요. 그럼 사람 중심인 거 어떤 거였지? 아까 백성 중심인 거? 의리천이었지. 그 다음 리을에 이 세상 사물 가운데 털끝만큼 작은 것들까지 천내지 않은 것이 없다고들 한다. 대체 하늘이 어떻게 하나하나 명을 낸단 말인가. 천은 텅 비고 아득하여 아무런 조짐도 없으면서 저절로 되어가도록 맡겨둔다. 그럼 일단은 딱 떨어지는 것부터 일단 찾으세요. 나머지 이 기억하고 리을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으로 딱 떨어지는 단어가 있는 거부터 찾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천, 상제천, 의리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단은 딱 떨어지는 거. 상제천 니은이잖아요. 그럼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상제천에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의리천 디귿이니까 의리천 디귿 들어가 있는 거부터 찾아봐봐. 자, 1번에 기억, 리을, 니은, 디귿. 2번에 니은, 기억, 디귿, 리을. 3번에 리을, 니은, 기억, 디귿. 4번에 기억, 리을, 니은, 디귿. 5번에 기억, 리을, 디귿, 니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일단 니은, 디귿이니까 예 됐죠. 그 다음에 니은 없으니까 틀렸어요. 2번 지우시고 니은, 디귿 예 됐고요. 그 다음 니은, 디귿이니까 남고요. 얘는 니은, 디귿이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그럼 1, 3, 4가 남은 상태에서 1, 3, 4가 남은 상태에서 뭐랑 뭐만 보시면 돼요? 리을이 상제천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기억이 의리천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 얘는 니은, 디귿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 리을이 자연천이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일단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대조가, 지문에서도 대조가 나온 게 딱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제천에 리을이 해당되는가, 의리천에 기억이 해당되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의리천의 핵심어가 도덕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기억의 도덕, 뭐 그런 거랑 연관 있는 말 나와야 안 나와요. 기억에. 운행이 초래하는 화는 다음이 없다. 바깥이 없다. 이런 말만 나오기 때문에 의리천에 해당이 되는 내면, 도덕 이런 거랑은 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네요. 그 다음 상제천. 얘는 권력, 천명, 정권 이런 말들과 연관이 있는데 지금 상제천과 리을을 보시면 리을은 그냥 저절로 되어가도록 맡겨둔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얘는 연관성이 없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걸 연관을 시켜가지고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 4번. 자연현상이니까
그대로 운행하는 거, 그대로 저절로 되어가도록 맡겨두는 거, 이런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7번 됐고요. 18번. A와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A와 가장 가까운 거. 경향이 짙었다. 자, 어휘의 문맥적 의미인데요. 여기에 짙었다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그냥 짙었다 보면 안 되고 항상 문맥을 보는 거야. 경향이 짙었다 그러면 경향이라는 거는 어떤 게 추상어죠. 구체어가 아니라 어떤 경향, 추상어입니다. 그럼 그런 추상어가 들어가 있는 건 어떤 거죠? 가능성이 짙다, 경향이 짙다, 가능성이 짙다. 똑같네요. 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짙겠다는 커피 밑줄 이거 구체어죠. 대상이 딱 있어요. 짙은 안개, 그러면 이것도 어떤 대상이 있는 거? 꽃향기가 짙게 풍겨온다. 향기도 역시 어떤 대상이죠. 어둠이 짙게 가는 어둠도 어떤 대상이잖아요. 근데 1번의 가능성이라는 건 상당히 추상어죠. 그냥 개념 자체가 추상어입니다. 가능성, 경향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천지문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죠. 여러분 되게 말이 어려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이렇게 문맥 독해를 통해서 구조 독해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강에서 오독비법, 구조 독해, 독해법하고 간단한 독해 훈련을 했습니다. 이 독해 훈련에 대해서는 지금 2강에서 조금 더 쉬운 지문부터 어려운 지문까지 이 독해법을 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로 독해 훈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형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오독비법 첫 번째 강 독해법을 마치고요. 다음 강으로 들어갈 텐데 독해법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문단에서 뭘 봐야 돼? 화제를 찾고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전체 구조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핵심어를 잡아라. 핵심어는 어떻게 알 수 있다? 서술어에 의해서 알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즉 각 문단의 몇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을 잘 봐라. 각 문단의 첫 문장은 중심 문장이다. 각 문단의 첫 번째 문장은 뭐다? 앞의 문단과의 연관성을 알려준다. 네 번째, 접속어를 잘 봐라. 접속어는 대등, 역접, 전환, 인과 접속어. 대등 접속어는 그리고 또한, 역접, 그러나 하지만, 그 다음 전환, 그런데 한편, 그 다음 인과, 그래서 따라서 그러므로 이거 다 외워야 돼. 그 다음 5번은 잔스킬이라고 그랬죠. 잔스킬. 이 잔스킬이지만 정말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자, 예시 인용 가로치시고요. 첫째, 둘째 번호 매기시고 시대년도 사람 이름 나오면 체크하시고. 아시겠죠? 자, 요거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독해법. 선생님이 이 독해법은요. 각 강 시작할 때마다 언급을 하면서 갈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에게 세뇌를 시킬 겁니다. 세뇌가 돼야 돼요. 내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응용이 될 만큼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까지 그렇게 선생님의 모든 것을 뽑아가십시오. 자,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를 우리 두 번째 강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이 그 두 번째 강 진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이 독해법으로 이렇게 먼저 해보세요. 또는 다른 지문, 여러분이 평상시 공부하는 것에도 자꾸 적용시켜서 자꾸 써먹어 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